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섭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율곡이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엊그제가 바로 어버이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였던 율곡이가 예. 외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런데 어버이날 앞두고 부모도 아닌 외할머니 이야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문득 궁금해지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임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5만 원, 우리 5만 원 지폐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율곡이 하면 그 어머니 사임당 신씨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런데 이 외할머니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러면 사임당 신씨와 율곡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먼저 율곡이는 1536년 조선 중종 31년에 사임당 신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가 태어난 곳은 바로 강릉의 오죽헌이었죠. 그럼요. 그래서 율곡이의 생가인 강릉 오죽헌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오죽헌이 원래 율곡이의 외할머니가 상속받은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바로 태어났는데 사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장가를 간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혼인하고서 장인어른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보통 뭐 여성이 시집을 와서 이렇게 집을 옮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집 오는 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근데 그건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가 고구려 뭐 백제 신라 때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장가를 더 많이 가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 김유정의 봄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거기서도 주인공이 점순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한 3년 7개월이나 대릴사위로 들어가서 일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네 혼인 문화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남자들이 대부분 장가를 가서 처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지요. 율곡이도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율곡은 외가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정도까지 외가에서 성장하고 그 이후 이제 한양에 집으로 올라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신씨에게 공부를 배웁니다. 율곡은 아시다시피 천재였어요. 네. 뭐 8살 때 파주 화석정은 읊은 시를 짓기도 했고 13살 때는 진사 초시 합격했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이제 16살 때 사임당 신씨를 여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16살이면 한창 사춘기잖아요.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잠시 방황하다가 불교에 귀의를 해버립니다. 예.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후 1년 뒤 외가인 강릉으로 내려와서 다시 속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23살 때는 과거에 장원합니다. 네. 이후 뭐 이조 좌랑 등 엘리트 학자 관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아들은 5,000원권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5만 원권에.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를 모시게 된 거라고요? 맞습니다. 율곡이는 외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여겼어요. 특히 16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10년 뒤인 이제 26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길러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외할머니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외할머니를 극진히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외할머니는 아마 강릉에 살고 계셨을 것 같고 율곡이는 한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모셨을까요? 일단 율곡이는 엘리트 관료였죠. 예. 그래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사행의 서장관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네. 그때가 1568년 선조 1년입니다. 이후 사행에서 돌아와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고 엘리트 관료에게만 주어지는 사가 독서를 하게 되었죠. 즉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외할머니 용인이 씨가 병석에 눕게 되었어요.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유일하게 나의 보호자, 부모라고 모실 수 있는 외할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와야죠. 아유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뭐 KTX도 없고 아이고. 승차도 없잖아요. 네. 그 먼 길을 어떻게 연락심을 오히려. 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외할머니는 딸만 5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외손들이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율곡을 더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율곡이 이제 이 자신을 길러준 외할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니까 네. 이 외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관직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예. 그게 그 유명한 사부교리 진정소라는 상소예요. 즉 어버이를 모시기 위해 홍문관 부교리직을 사직을 청하는 상소입니다.
할머님 봉양을 위해서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관료들이 부모의 봉양을 위해 이런 상소를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소는 원래 중국 서진이라는 나라에 살았던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올린 진정표라는 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래가 되었어요. 예. 당시 이 이밀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당시 서진의 무제 황제가 그를 등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밀은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가 병이 들어 모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직을 받을 수 없다. 황제에게 용서를 청하는 글을 올려요. 우와. 그게 바로 진정표라는 글입니다. 예. 제가 대학원 때 이제 한문 고전 사서삼경 같은 걸 배울 때 이런 문장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갈량이 지은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다.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효자가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도 매우 감명 깊은 글입니다. 그래서 저도 달달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군요. 율곡이 특히나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에서 충, 효 매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네요. 그래서 율곡이도 바로 그런 글을 올렸고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사부교리 진정소라는 글입니다. 예. 그 글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율곡이 직접. 신의 외할머니는 진실로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늙고 병들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손자인 자신이 모셔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율곡은 과감히 벼슬을 버리고 강릉으로 내려가 당시 89세였던 이 외할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장수하셨군요. 예. 자, 그런데 세상은 또 이런 효자 율곡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당시는 이제 붕당이 시작되던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서로 물고 뜯는 거죠. 조그만 생기면. 그래서 사관원에서 이런 비판을 해요. 법전에 외할머니를 뵈러 가기 위해 벼슬을 그만두는 것은 없다. 그래서 율곡을 파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 사직이 아니라 파직을 시켜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법전이 없다고. 그러면 왕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행히 선조가 파직을 안 합니다. 선조는 유교 윤리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네. 율곡을 감싸줘요. 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외할머니일지라도 길러준 은혜가 있고 늙어서 아들이 없으니 외손자가 가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효에 관계된 일인데 어떻게 파직할 수 있느냐. 이놈들아. 라고 딱 말하면서 율곡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율곡이가 그 길로 흔히 정계에서 은퇴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그런 인재는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이죠. 예. 선조가 즉위했을 때는 이제 선조는 조선왕조 처음으로 왕비 소생이 아닌 사람으로서 왕이 된 왕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측근에 이런 엘리트 관료들을 두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곡 같은 훌륭한 인재들에게는 막 좋은 벼슬을 막 내렸죠. 그래서 1569년 6월에 바로 율곡에게 다시 홍문관 교리직을 임명합니다. 예. 그런데 율곡은 당연히 외할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또 사직하는 상소를 계속 올리죠. 하지만 결국 완강한 선조 어명에 의해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그 유명한 동호문답이라는 글을 지어요. 예. 동호문답이 뭐냐면은 이제 왕이 힘이나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인륜에 맞게 왕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정치 지침서입니다. 왕이 읽어야 되는 지침서. 이 글은 훗날 조선의 모든 학자들이라면 다 읽었을 정도의 훌륭한 글이에요. 네. 그 글이 그렇게 이제 탄생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율곡은 할머님을 어디까지 모실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율곡은 다시 외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또 사직을 청합니다. 근데 당연히 또 허락되지는 않아요. 아하. 그래서 이 인재를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율곡이 생각한 게 휴가를 청합니다. 휴가요? 네. 머리를 조선시대 일단 휴가도 있기는 네, 있어요. 머리를 썼네요. 예, 네, 네. 관료들도 휴가가 있긴 있는데 이때는 네. 좀 긴 휴가를 써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병가, 가족 돌봄 휴가. 그렇죠. 네. 명칭을 붙이면 그런 휴가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569년 10월입니다. 율곡의 나이 34살 때. 네. 다행히 이제 휴가는 허락해 줬어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강릉으로 내려갑니다. 네. KTX는 없으니까 나귀 타고 천천히 갔겠죠. 네. 대관령을 넘어서 갑니다. 근데 이후 외할머니는 90세를 일기로 이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앞서 89세였잖아요. 네. 바로 1년 뒤에요. 율곡이의 외할머니가 본관이 용인 이씨예요. 네.
율곡이의 외할머니는 저희가 무남 동료였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율곡이 태어난 오죽헌 집을 본인이 상속받은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남편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딸만 5을 낳았는데 사임당 신 씨가 둘째 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율곡이의 외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기록 이걸 나눌 분 재산할 때 제 해가지고 분재기라고 하는데 예.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사임당 신 씨에게는 서울에 있는 기와집을 물려줘요. 그 이유가 뭐냐? 제사를 지내달라. 그리고 이제 강릉에 남아 있는 이제 사위한테는 이 오죽헌을 물려줍니다. 그런 기록들이 분재기라는 기록에 상세하게 나와요. 다행히 이제 율곡은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할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네. 할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율곡이가 외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사직을 청했던 그 글 사부결이 진정소 네. 이런 거를 번역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되게 눈물 깊고 네.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 좀 아까 다 말씀드려가지고 핵심 부분은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네. 만약에 그때 율곡이가 외할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뵙지 못하고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매우 많죠. 조선시대에는. 특히나 지금과 달리 뭐 어떤 휴가나 그럼요. 사직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통도 왕조 시대. 예, 그리고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그 편지죠. 서간도 뭐 며칠이 걸쳐서 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 율곡은 아마 평생 후회하는 삶을 네.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외할머님 소촌 후에 율곡이는 어떻게? 다시 이제 관직으로 돌아오고 지금 다 모시고 나서 예. 근데 조선시대에는 외손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아까 율곡이의 외할머니 즉 사임당 신 씨가 형제자매가 오직 딸만 5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조선시대를 유교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 끊어졌네 제사가 끊어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사를 사위가 이어받아요. 오. 그러니까 사위가 지내고 이제 외손들이 대를 이어서 지내는 거죠. 지금 아나운서님의 그 청송심씨 가문 네. 특히 제가 율곡과 인연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태조 이성계의 부마 청원군 심종 그분도 그 부인 공주와 사이에서 무남동료 외동딸만 낳아요. 아하. 근데 그 사위가 바로 율곡 이의 5대조 할아버지 이명신이란 분입니다. 네네 말씀 그래서 들었습니다. 율곡의 집안에서 청원군 심종과 공주의 제사를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 네. 파주의 율곡리 그 전체가 그 청원군 심종이 물려준 전부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율곡이와 외할머니에 대한 효심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